21년 2회차 1차 필기시험 해설입니다. 61번부터 80번 노동시장론입니다. 61번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요. 1. 노조부문과 비노조부문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시킨다. 노동조합은요, 노동조합원에만 관심이 있어요. 비노조부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 격차를 늘리려고 노력했으면 했지 줄이려는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틀린 거고요. 2번 집단적 소리로서의 기능을 하여 비효율을 제거하고 생산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네,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프리드만하고 메조프의 주장이고요. 그 부정적으로는 독점적 측면이 있고요. 긍정적으로는 집단적 목소리의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집단적 목소리로 인해서 비효율을 제거하고 생산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 맞는 답이고요. 세 번째, 시장 기능에 의해서 결정된 임금 수준을 반드시 수용한다. 노동조합이든 사용자든 천사표 아닙니다. 둘 다 반드시 수용하려고 한다는 보장 전혀 없습니다. 4번 노동조합의 임금 수준은 일반적으로 비노조 부문의 임금 수준에 비해서 낮게 책정되어 있다 아닙니다. 오히려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2번이요. 60년대 선진국에서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간의 상충관계를 개선하고자 실시했던 정책이요. 네, 정답은 네, 소득정책입니다. 소득정책이라고 하니까 마치 이게 소득을 더 늘려주는 정책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거 전혀 관계없고요. 소득을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소득 상승을, 인건비 상승을 제한하는 정책이에요. 이렇게 하면 인플레를 잡을 수 있어. 물가 상승률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돈을 더 주고라도 고용해야 하는 성장 산업의 제약을 가지고 올 수 있죠. 자, 핵심 키워드는 이겁니다. 소득 정책의 핵심 키워드. 물가 상승률과의 상충 관계를 개선, 물가 상승률과 임금과의 관계를 개선했다. 이게 바로 소득 정책입니다. 63번 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직장을 구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돼서 구직 활동을 단념함으로써 비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느냐? 네, 정답은요. 네, 바로 실망 노동자 효과입니다. 구직자가 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실망해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해버리니까 구직 활동을 안 하니까 경제 활동 인구에서 빼버립니다. 경제 활동 인구에서 빼버려서 비경제 활동 인구로 바꿔버립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제 활동 인구에서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야. 없는 사람 취급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실업률이 개선된 것처럼 숫자가 좋아져요. 숫자가 좋아지지만 여전히 경제 활동은 경제는 나쁜 거죠. 이런 효과, 즉 구직 활동을 아예 단념해서 비경제 활동 인구 숫자가 늘어나 버리는 현상, 이게 바로 실망 노동자 효과입니다. 64번 한국 노동시장에서 인력난과 유휴 인력이 공존하는 이유로 가장 적합한 거요. 1번 학력격차, 2번 외국 산업영수증 제도, 3번 임금격차, 4번 미숙련 노동력의 무제한적 공급. 정답은요? 네, 바로 임금격차죠. 임금을 많이 주는 데는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유휴 인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요. 임금을 조금 줄 수밖에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인력난입니다.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업 규모별로 임금 격차가 커져 있다는 게 바로 인력난과 유휴 인력이 같이 보이는 공존하는 현상입니다. 65번 노사관계의 주체를 사용자 및 단체, 노동자 및 단체, 정부로 규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는 기술, 시장 또는 예산상의 제약, 권력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노사관계 이론은 정답은요? 네, 바로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입니다. 던롭이 주장한 거고요. 이거 되게 짧게 얘기하면 우리 맨날 노사정 하잖아요. 이게 바로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입니다. 세 개의 주요 단체가 노동자 단체, 사용자 단체, 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노사정으로 규정된다. 이게 바로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입니다. 66번 다음 중 내부 노동시장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요. 1번 신규 채용, 복직 그리고 능력 있는 자의 초빙 시에만 외부 노동시장과 연결된다. 네, 이게 맞습니다.
특별한 경우, 즉 신규 채용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뭔가 특별한 능력, 내부에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초빙할 때, 그럴 때만 외부 노동시장과 연결이 됩니다. 이거 맞는 답이고요. 자, 두 번째, 승진이나 직무 배치 그리고 임금 등은 외부 노동시장과 연계하여 결정된다. 아닙니다. 내부에서 경쟁하고요. 내부의 필요에 의해서 임금 등이 결정이 됩니다. 외부와 관계없이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결정이 돼요. 3번, 임금은 근로자의 단기적 생산성과 관계가 된다. 아닙니다. 장기적인 생산성과 관계돼서 임금이 결정이 됩니다. 4번, 내부와 외부 노동시장 간의 임금 격차는 없다. 아닙니다. 장기적 생산성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 비해서 내부의 임금이 더 높은 편이고요. 또 내부의 인력이 외부보다 더 우수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부 인력이 외부에 비해서 임금이 더 높고 임금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 바로 1번입니다. 67번,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노동 공급을 포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자, 선택지를 보면 1번, 2번은 모두 다 여가 소득 간의 무차별 곡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3번, 4번은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자, 첫 번째 쉬운 것부터 할게요. 소득에 비해서 여가의 효용이 매우 크다. 그러면 당연히 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 공급 포기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당연하죠. 자, 두 번째, 내가 1시간 일했을 때 10만 원을 받고 싶어. 10만 원을 보상받고 싶어.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는 1시간 일할 때 5만 원밖에 안 줘. 그럼 일하고 싶어요? 일하고 싶지 않잖아. 그러니까 노동 공급 안 합니다. 그게 3번이에요. 그러니까 3번, 4번은 노동 공급을 포기하는 케이스고요. 자, 무차별 곡선과 특히 여가 소득 간의 무차별 곡선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무차별 곡선은요. 여가 소득 빼고 그냥 무차별 곡선은 만약에 오른쪽에서 사과를 선택하고요. 왼쪽에 Y축에 귤을 선택한다고 쳤을 때요. 어떤 동일 만족 선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사과를 선택했을 때 만족감이 100이야. 그럼 사과를 예를 들어서 20개 선택할 때 만족감이 100이야. 그런데 귤은 동일 만족감을 선택하려면 내가 10개만 선택해도 동일한 만족감을 선택할 수 있어. 그리고 나중에 그 사이에 중간에 보면 사과 10개, 귤 7개 이런 중간선들이 동일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중간선들이 쭉 있잖아요. 그 선을 이어 놓은 게 바로 이게 무차별 곡선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이 중간에 어디는 사과는 한 8개만 주고요. 귤은 한 8개만 있어도 나는 하나 다 몰빵한 것만큼 동일한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그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사과와 귤의 무차별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동일 만족 곡선이요. 자, 이 사과를 20개 선택한 요 포인트는요, 사실 사람이 사과인지 질려가는 포인트고요. 귤을 선택하는 요 포인트는요, 사실 사람이 귤에 질려가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뜻이냐? 요쪽에 가면 사과를 포기하고 자꾸 귤을 선택하고 싶고요. 요쪽에 가면 귤을 포기하고 자꾸 사과를 선택하고 싶을 거라고요. 이게 바로 무차별 곡선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사과 대신에 여가를 넣고요. 귤 대신에 여기에 월급을 넣는 거야. 그러니까 소득을 넣는 거야. 소득을. 자, 그러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포인트에서는 지금 여가에 질려 있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가에 질려 있으니까 여기서는 사람들이 자꾸 월급, 즉 소득을 선택하려는 포인트라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노동 공급을 자꾸 하는 포인트가 된다는 뜻이에요. 즉 무차별 곡선이 수평에 가까운 곳, 이곳은요, 노동을 공급하고 싶어 하는 포인트에 여가를 포기하고 노동을 선택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 바로 1번에 해당됩니다. 정답은 1번이죠. 68번, 노사 간의 공동결정이라는 광범위한 합의 관행이 존재하고 있는 국가는 정답은요. 네, 독일입니다. 노사 간 공동결정 사회 합의 시스템 독일입니다. 해외 사례로 알아야 될 거 첫 번째 독일 노사 간 공동결정 이 독일 경우고요.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일본요. 일본은 국가에서 해주는 건 없고 개별 기업 단위의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개별이라는 게 바로 마이크로라는 뜻이고요. 기업이 코퍼레이션이잖아요. 코퍼레이션. 그래서 그 말을 바꿔서 코퍼라티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개별 기업 단위 복지제도, 마이크로 코퍼라티즘 똑같은 말이고요. 일본은 마이크로 코퍼라티즘, 독일은 노서 간 공동결정 이 두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69번 다음 중 최저임금제도의 기대효과가 아닌 거요. 1번 소득분배 개선. 임금의 바닥선을 자꾸 올리니까 가장 높은 선과 바닥선 사이에 갭이 줄죠. 당연히 소득분배 개선 효과 있는 거고요. 기업 간 공정 경쟁 유도. 임금이 저임금에 의한 경쟁, 저임금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임금에 기초한 경쟁이 사라지고요. 저임금 말고 기업 간 실력에 의한 경쟁이 점점 강화됩니다. 그래서 공정 경쟁이 유도되는 측면이 있고요. 고용은 확대가 아니라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 아닌 거 바로 3번 고용 확대가 기대효과 아닌 거고요. 산업구조 고도화는요 마찬가지로 저임금에 기초한 그런 산업들이 사라지고 혹은 임금이 오른 걸 극복하기 위해서 자동화를 하거나 기계화를 하기 때문에 산업 구조가 점점 고도화됩니다. 그래서 최종 알아야 할 거 최저임금제의 부정적인 효과 부분이요. 고용은 줄고요. 실업은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70번 다음 중 노동공급의 감소로 발생되는 현상은 노동공급이 감소하면 당연히 임금이 올라가죠. 임금 상승하고요. 임금이 상승하면 이번엔 반대로 고용 수준은 전체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소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 정답 3번이고요. 다시 정리하면 노동공급이 감소하면 임금이 올라가고 이번에는 임금이 올라가서 고용량은 최종적으로 다시 감소하게 됩니다. 71번 노동조합 조직의 유지 및 확대에 유리한 순서대로 쇼업 제도를 열거한 거예요. 네, 클로즈드 숍은 노동 공급 자체를 노동조합이 쥐고 흔들어요. 그래서 클로즈드 숍이 제일 세고요. 그 반대인 오픈숍이 제일 약하고요. 그 중간에 유니언 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72번이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요. 자, 우리가 통상임금, 평균임금을 그냥 계속 계산하는 방법으로만 집중해서 나중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우선 기본 틀을 이렇게 가져가세요. 자, 회사 다니면서 받는 돈은 다 통상임금이고요. 회사랑 결별하면서, 예를 들어서 퇴직하면서부터 따지는 돈이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임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단어들이 다 나와요. 기본급, 직무 관련 직책, 직급수당, 직무수당 이런 거 다 통상임금 포함이고요. 뭐 초과급여, 특별급여 뭐 이런 것들은 특별한 것들이라서 통상임금에 넣을 때 빼주고요. 안 쳐주고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회사 다니면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이 아니고 통상임금에 기초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도 정답 4번이고요. 평균 임금은요, 고용기간 중에 근로자가 지급받는 모든 돈을 평균 친 거예요. 그게 바로 평균 임금입니다. 그래서 그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다시 산정을 합니다.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틀린 거 정답은 바로 4번. 통상임금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산출 기준이다. 이 부분이고요. 우리가 퇴직할 때는 바로 평균임금을 쓴다. 퇴직금, 휴업수당, 휴업보상, 장애보상, 이거 몽땅 다 회사와 결별할 때 쓰는 거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73번 정보의 유통장애와 가장 관련이 높은 실업은 정답은 바로 마찰적 실업입니다. 자, 마찰적 실업은 이런 거예요. 구직자는 구인처가 어디 있는지 몰라. 구인처는요, 구직자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그래서 서로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업자가 존재하는데 비충한 상태의 공석도 같이 존재해. 이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서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 그게 바로 정보 유통 장애고요. 그게 곧 마찰적 실업입니다. 74번 98년 99년 경제 위기 기간에 나타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거요. 이거 IMF 시대죠. 해고 증가했고요. 평균 근속기간 감소했고 그 대신 임시직, 일용직 고용 비중이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죠.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거 외국인 노동자의 대량 유입입니다.
75번 임금 상승이 한 개인의 여가와 노동시간에 미치는 효과 중에서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클 경우 나타나는 것은, 자, 소득 효과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득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배가 불러진 상태예요. 대체 효과는 그 반대고요. 요거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요거에 관련한 모든 문제 다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크다 무슨 뜻이에요? 임금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 충분히 배가 불렀어. 그럼 무슨 일이 생겨요? 예, 여가를 증가시키고요. 노동시간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76번 근로자의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체계는, 예, 정답은요. 네, 연공급입니다. 우리 연공서열제라고 하잖아요. 연공서열제. 그게 바로 1년 올라가면 매번 올라가는 거예요.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거, 연공으로 그냥 결정하는 거, 바로 연공급, 연공서열제입니다. 77번 노동조합으로 인해 비노조 부문의 임금이 하락하고 있다면 이는 어떤 경우인가? 1. 이전 효과, 2. 위협 효과, 3. 대기실업 효과, 4. 비노동조합 부문에서 노동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 네, 정답은요. 네, 바로 이전 효과입니다. 자, 이전 효과는요. 노동조합 부문에서 어찌되었던 임금을 올려요. 그러면 임금을 올리면 결과적으로 임금의 고용에 대한 수요가 줄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군가는 해고가 된다고요. 그래서 해고가 된 사람들이 결국 비조직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비조직 부분으로 가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결국 비조직 부분의 임금은 이번에는 거꾸로 떨어지는 거죠. 즉 노동조합 부분에서 조합에서 측에서 임금이 올랐지만 결과적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비조직 부분은 임금이 떨어지는 효과. 그 이유는 누군가는 이사를 가는 거죠. 조직 부분으로 누군가는 이사를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임금이 떨어지는 효과, 이게 바로 이전 효과입니다. 78번 임금이 만원에서 12,000원으로 증가할 때 고용량이 120명에서 108명으로 감소했다. 이때 노동수요 탄력성은 얼마냐? 네, 노동수요 탄력성은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모든 탄력성은요. 노동수요 탄력성은요. 임금의 변화율 분의 노동수요 탄력성이니까 노동수요량의 변화율을 계산하면 됩니다. 다시요. 만약에 노동 공급 탄력성이다 그러면 노동 공급량의 변화율을 나누기 임금의 변화율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임금의 변화율분의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 임금의 변화율분의 노동 공급량의 변화율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모든 종류의 변화율은요. 뭐 예를 들어서 임금의 변화율, 뭐 나 월급 얼마 올랐어 이런 모든 종류의 변화율은 항상 이렇게 구한다고요. 변화된 후의 값을 변화된 전의 값으로 빼요. 그 차이 값을 구하고 그거를 변화된 전의 값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모든 종류의 변화율은 이렇게 구해요. 그래서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을 이렇게 마찬가지로 구하면 돼요. 변화된 후의 값 108명이었죠. 변화되기 전값 120명이었어요. 그거 두 개의 값을 빼주고요. 그거를 그 전의 값 120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0.2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 변화율 마이너스 0.1이고요. 임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변화율을 구할 수 있어요. 12,000원에서 12,000원으로 변했으니까 두 개의 차이값을 계산해 주고요. 초기값이 10,000원으로 나눠주면 임금의 변화율 역시 0.2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금의 변화율 0.2 여기다 집어넣어 주고요.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 마이너스 0.1 요 분자에다 집어넣어주면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0.5를 얻을 수 있죠. 자, 여기서 감소한 경우를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붙은 거고요. 그냥 노동 수요 탄력성을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빼주고 그냥 0.5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79번이요. K회사는 네 번째 직원을 채용할 때 모든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할 거다. 만약 네 번째 직원의 시간당 한개 수입 생산이 10,000원이라면 K기업이 네 번째 직원을 새로 고용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시간당 이윤은 얼마인가? 네. 실제로 이 문제요. 제 생각에는 직업상담사 2차 실기보다 더 어렵게 나온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임금이 고정되지 않고 임금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의 원리를 알아야 제대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 잘 이해가 안 간다거나 혹은 틀렸다고 해서 자책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 문제 정도 틀려도 사실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문제가 나왔으니까 저는 일단 해설을 하도록 할게요. 자, 내용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초기 상태에 회사가 든 총 비용은 얼마죠? 예, 3명을 투입했는데 8,000원씩 임금을 냈으니까 재료비 같은 거 다 빼고 최종 들어간 비용은 그게 다 인건비라면 최종 들어간 비용은 24,000원을 쓴 겁니다. 그죠? 근데 두 번째 4명을 채용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 갑자기 임금이 올라요. 그래서 4명을 투입해서 9,000원씩 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비용이 36,000으로 훅 증가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비용은 어떤 거냐면 한 명이 더 추가로 증가될 때 다시 노동 투입 양이 한 칸 증가할 때 늘어나는 노동 비용의 증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36,000원에서 24,000원 사이의 그 차이값 증가분이요. 그 델타 값이 4명이 3명으로 3명이 4명으로 늘어난 한 명 값으로 나눠준 거예요. 즉 인구의 증가분 분의 비용의 증가분을 한 게 바로 노동의 한계 비용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36,000 나누기 24,000 나누기 1 하면 바로 12,000원을 얻을 수 있죠. 자, 다시 노동의 한계 비용은 바로 12,000원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보면 노동 한개 수입 생산은 10,000원이다. 여기 보면 한개 수입 생산은 10,000원이다 라고 알려줬잖아요. 자, 한개 수입 생산은 10,000원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한 명을 더 투입했더니 결국은 회사는 12,000원을 더 쓴 거예요. 한 명을 더 투입했을 때 들어간 비용은 12,000원을 더 썼어요. 그런데 한 명을 더 투입해서 회사가 얻은 수익은 그냥 10,000원이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0원 손해본 거예요. 그죠? 최종 2,000원 수입 감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80번 다음 중 임금 수준의 결정 원칙이 아닌 것이요. 1. 사회적 균형, 2. 생계비 보장, 3. 소비 욕구 반영, 4. 기업 지불 능력의 원칙. 정답은요. 네, 바로 임금과 소비 욕구의 반영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회적 균형이나 생계비 보장의 필요성, 기업의 지불 능력의 한도 내에서의 지불, 요 나머지는 다 임금 결정의 하나씩의 요인들이 되지만 소비 욕구 반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블로그 문서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 훨씬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관련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